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30대 중반 여성입니다. 여러분은 시어머니를 엄마라고, 시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는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혼 전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 시댁도 시자를 빼고 가족이 될 수 있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것이 제 나름의 꿈이기도 했어요. 저는 정말 시댁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잘 되지 않았어요. 시댁은 그저 시댁, 시어머니는 그저 시어머니, 시자는 그저 시자더라고요. 저는 시댁과 결혼한 지 올해로 3년이 되었어요. 다른 시댁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희 시댁은 말 그대로 두 얼굴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무척 혼란스럽고 괴로웠죠. 처음엔 제가 잘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자책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정말 시댁과 연을 끊고 나니 생기지 않던 아이가 반년도 안 되어 생기고 이제 2돌이 지났어요. 그리고 원하던 지역으로 발령도 받게 되었고요. 정말 말 그대로 탄탄대로였어요. 저는 정말 지금의 삶에 만족해요. 그리고 이렇게 된 데엔 남편의 공이 컸는데요. 제가 정말 결혼을 잘한 것 같아요. 남편 덕분에 손 하나 안 대고 코를 푼 기분이랄까요? 처음부터 이렇게 듬직하고 멋진 남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나이가 저보다 많은데도 많은 부분이 미숙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누구보다 듬직하고 멋진 남자였더라고요. 제 이야기가 저희 남편이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시죠?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실래요? 남편은 제가 은행원으로 일하는 은행의 고객이었어요. 처음엔 예금을 하더니 다음엔 제게 적금 추천을 부탁했고 다음엔 카드를 분실했다며 카드를 재발급받으러 왔어요. 그렇게 남편은 3달 동안 매주 은행에 왔어요. 누가 봐도 이상했어요. 더군다나 저에게만 상담을 받으려는 게 더더욱 이상했죠. 다른 직원들은 남편이 제게 관심이 있는 것 같다는 둥, 사실은 사기를 치려는 게 아닐까라는 둥 말을 만들고 부풀리더니 결국엔 업무에 방해가 되니 제대로 된 업무로 오는 게 아니면 자제해달라는 말을 저보고 전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김없이 저를 찾아온 남편에게 그 말을 하려는데 남편이 메모 한 장을 내밀더라고요.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커피 한잔 하실래요? 무례했다면 죄송합니다. 메모를 보고 남편을 쳐다보니 남편의 얼굴은 거의 홍당무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도 모르게 웃으니 죄송합니다 하고 남편이 나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편을 뒤쫓아가서 말했어요. 커피 마셔요. 시간 돼요. 아, 그리고 전혀 무례하지 않았어요. 여기 제 명함이에요. 아, 그러고 보니 명함 이미 가지고 계시잖아요. 저번에 적금 상담 받으시고 드린 것 같은데, 그쵸? 왜 그 번호 연락 안 했어요? 업무용 휴대폰은 따로 없는데. 제가 그렇게 말하자 남편은 머리를 긁적이며 실례일까 봐요. 저는 남편의 그 순박한 모습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고 세심한 것 같아 좋은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커피를 마셨고 연애를 시작했어요. 결혼까지 연애는 총 2년을 했어요. 2년 동안 시부모님도 처음부터는 아니지만 종종 뵈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시부모님에 대한, 정확히는 시어머니에 대한 인상이 다정하고 친절했어요. 매번 절 보시면 어디서 이렇게 예쁜 아가가 우리 정민이를 만나게 됐을까? 우리 정민이가 복도 많지. 매번 고마워요. 하시며 절 친근하게 대해주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남편이 결혼을 하자고 프로포즈를 했을 때도 주저하지 않고 그렇게 저희는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상견례 자리가 마련되었어요. 상견례 자리에서도 시부모님은 친절하고 다정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귀한 따님 보내주시는 걸로도 감사한데 혼수나 이런 건 필요 없어요. 혼수는 귀한 아정이가 혼수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 너무 부담 갖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말씀만이라도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건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셨어요. 하지만 말씀만 그렇게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혼수를 어떻게 하실지 시부모님께 여쭤보았죠. 하지만 시부모님은 정말 괜찮다고 아정이만으로 충분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때 교수이신 시아버지가 지방에서 동네 안경집을 하시는 저희 아버지를 배려해 주신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무래도 지방에서 장사를 한다는 게 다 그렇잖아요. 그것도 저희 집은 정말 말 그대로 동네 안경집이어서 단골 손님으로만 장사를 유지하는 수준이었어요. 그러니 교수 집안의 수준을 맞추려니 저희 부모님도 저도 부담되긴 했거든요. 아직도 저희 시아버지가 좋은 대학교의 교수로 재직 중이시라는 것을 아버지에게 말씀드릴 때에 아버지의 까마득한 표정이 잊혀지지 않아요. 마냥 좋아하시진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 혼수는 필요 없다고 생각해도 된다는 시부모님의 말씀이 더더욱 감사했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과 제가 안도의 웃음을 짓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시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살 집은 저희가 적당히 구해보도록 하겠어요. 둘이 살기에 그리고 나중에 태어날 손주가 살기에도 좁지도 않고 넓지도 않게. 어떠십니까? 저희가 그래도 될까요? 그 말이 저는 너무 뜻밖이라 남편에게 미리 들은 바가 없어서 남편을 쳐다보니 남편이 절 보고 마음 좋게 웃더라고요. 남편은 이 사실을 미리 알았던 것 같아요. 저는 너무 과한 대접을 받는 것 같아 몸둘 바를 모를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건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셨고요. 하지만 시부모님은 또 한 번 귀한 아정이가 저희 식구로 오는데 라며 저를 북돋아 주셨어요. 그렇게 상견례가 기분 좋게 끝나고 저희 부모님도 크게 안심하셨어요. 요새 별난 시댁이 많은데 그래도 좋은 사람들 속에서 행복하게 살겠다며 말이에요. 그리고 결혼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5살이나 많은 제 남편은 별다른 취향도 고집도 없어서 순순히 제 의견을 따라주었죠. 그래서 현실적이면서 저의 로망도 적당히 섞어 결혼 준비를 했어요. 고대하며 기다린 결혼식도 환호 속에서 끝이 났어요. 별다른 잡음이 없었고 모두들 대체로 만족하는 결혼식이었어요. 이제 행복한 결혼 생활에 막이 오른 거였죠. 하지만 불행하게도 막이 오른 건 행복한 결혼 생활이 아닌 10월되었어요. 저희 부부가 살 아파트는 시부모님이 사시는 아파트 단지, 그것도 바로 앞동이었어요. 맨 처음엔 다정하고 친절한 시부모님이 준비해 주신 집이기 때문에 그저 감사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당시만 해도 시댁에 불만이 없었기 때문에 이 일은 크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먼저 시댁이 가까우니 시부모님과 식사를 할 시간이 많아졌어요. 아니, 거의 매일 저녁을 함께 했죠. 그래도 신혼인데 저희 부부끼리 식사를 하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닌 것 같았어요. 시부모님은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당연하게 저희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집으로 퇴근을 하고 화장을 고치고
정말 화장만 고치고 바로 시댁으로 향해야 했어요. 그리고 시댁에 가면 항상 음식 준비가 안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저는 앞치마를 메고 재료 손질부터 음식 준비를 해야 했어요. 그리고 저는 아주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건 바로 시어머니의 두 얼굴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시아버지나 저희 남편이 있을 땐 안 그러시면서 저와 단둘이 있을 땐 저를 타박하고 구박했죠. 야, 이렇게 썰면 안 되지. 요리에는 재능이 없구나. 그럼 우리 정민이 음식은 어떻게 해준다니? 매일 사 먹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돼. 부인이 되어서 이 정도는 할 줄 알아야지. 그러면서 칼질부터 요리를 하는 작은 손짓까지 태클을 거셨어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사사건건 제 행동에 트집을 잡으시는데 꼭 저한테 구박할 게 없나 유심히 보시는 것 같았어요. 너 아까 보니까 젓가락질 엉망이더라? 젓가락질이 식탁 예절의 기본이야? 그것도 내가 가르쳐야 하니? 그리고 요리를 하면서 바로바로 그릇도 좀 씻고 도마도 정리하고. 얘가 왜 이렇게 정신이 없니? 저에겐 이렇게 말하고 시아버지나 남편이 부엌으로 들어오면 얼굴 색 하나 변하지 않고 제 칭찬을 하셨어요. 얘는 요리도 잘한다, 정민아. 우리 아들이 부인감을 참 잘 골랐어. 처음에 저는 제가 무언가 실수하고 잘못한 것이 있어서 저에게 이러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남편에게도 제가 실수한 게 있었냐고 물어보았는데 남편은 알지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시어머니가 저에게 왜 그러시는지 이유를 알 수 있었어요. 언제 한번 시어머니와 단둘이서 시아버지와 남편을 기다린 적이 있는데요. 그때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내가 결혼식 간 거 알지? 아주 친한 친구네 결혼식을 갔는데 걔는 혼수로 받은 목걸이를 하고 있더라. 근데 그뿐만 아니라 가방도 받았더라고? 아니, 아닌 게 아니라 어떻게 혼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굳이 그대로 믿을 수가 있냔 말이야. 혼수 안 하는 집이 어딨니? 그런 예의 없는 집이 어딨어? 결혼할 때 예의 같은 건 따로 공부를 안 했니? 아니, 그럼 결혼을 하고서라도 여행을 보내준다든지 그러면 되는 것을. 그런 생각도 안 해봤으면 네가 정말 문제가 많은 거야. 너희 부모도 마찬가지고. 그래도 사장이신데 너무 아끼신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시어머니가 저에게 이렇게 대하시는 이유가 혼수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처음엔 무척 당황했어요. 혼수는 필요 없다고 하셨잖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정말 안 하냐는 말에 저도 반기를 들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내 서운하실 법도 하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교수 수준의 친구들이면 혼수로 얼마나 빵빵한 걸 받으셨겠어요. 그러니 시어머니도 사람인데 의뢰 그렇게 생각할 법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날은 돌아가 남편에게 시부모님 해외여행을 보내드리자고 말을 꺼냈어요. 남편이 제 말을 듣고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어서 저는 대답을 얼버무렸어요. 그리고 다음 달에 시부모님을 태국으로 보내드렸어요. 패키지로요. 거기 가서 망고도 드시고 축제도 보고 즐거웠다고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이런 태도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시아버지와 남편이 없는 데서 저를 구박하고 타박했고 제 행동이 무례하고 틀렸다고 하면서 꼭 제가 고졸이라는 것을 말했죠. 사실 제가 고졸이라는 것을 시부모님께 알릴 생각은 없었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술이 조금 오르셔서 제가 상업고등학교에서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고 그래서 대학을 갈 수 있었는데 취업을 한다며 취업 준비를 해서 결국 은행에 들어갔다며 자랑 아닌 자랑을 하셨거든요.
저는 정말 낯뜨거워서 쥐구멍으로 숨고 싶었어요. 더군다나 제가 고졸이라는 것을 모르셨던 시부모님께서 조금 당황하는 걸 보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부끄러웠어요. 그런데 시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졸이니 대졸이니 뭐가 중요합니까? 저도 대학교 다녔지만 우리 아정이보다 못하는 애들이 많아요. 매일 졸고 매일 늦고 매일 술 마시는 애들 말입니다. 그런 애들보다야 아정이가 훨씬 성숙하고 올곧죠. 저는 아무리 빈말일지라도 시아버지의 말씀에 감사했어요. 게다가 저는 제가 고졸이라는 것에 컴플렉스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랬어요. 아무튼 시부모님 앞에서 제가 고졸임을 밝히는 일이 굉장히 무서웠는데 좋게 좋게 마무리가 된 것 같아서 다행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시어머니는 고졸이라는 것을 빌미로 저를 구박하는 거예요. 말끝에 매번 고졸 그러셨어요. 사실 저는 고졸일 수밖에 없었어요. 저희 집에서 태어난 이상 말이에요. 저는 동네 안경집을 하는 집안의 첫째 딸로 태어났어요. 저희 아버지가 장남이셔서 친할머니는 실망했고 외할머니도 아버지 눈치를 많이 봤어요. 저는 공부를 곧잘 했는데요. 식구들뿐 아니라 친척들도 저에 대한 기대가 없었어요. 모두 남자 친척들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차 있었죠. 걔네들이 저보다 공부를 못하는데도 불구하고요. 처음에는 속상했지만 나중엔 내가 더 잘나보자 생각했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반장도 하곤 했죠.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정아, 인문계 고등학교 말고 실업계 고등학교로 가면 안 되겠니? 네가 인문계를 간다고 해서 대학에 보내줄 형편이 아니라는 거 잘 알잖아. 어?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미안하다. 그래서 저는 울며 겨자 먹기로 인문계가 아닌 실업계로 간 거였어요. 그래도 엇나가진 않았어요. 아무도 제 미래에 대해 기대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인생이잖아요. 제 인생을 이런 일로 망가뜨릴 순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 난장판 속에서도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아버지가 시아버지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선생님들이 모두 대학 진학을 추천할 만큼요. 그렇게 저는 실업계 고등학교를 나온 여학생들이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직장인 은행에 취직했어요. 그날 어머니도 울고 아버지도 울고 저도 울었어요. 그리고 친척들 코를 납작하게 만들었죠. 어쨌든 저는 고졸이라는 것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지만 제 삶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저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누군가와 비교한다고 해도 손색 없을 정도로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래도 콤플렉스는 콤플렉스이다 보니 시어머니의 그런 구박에 주눅이 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는 2살 어린 여동생이 있는데요. 남편보다 결혼을 먼저 해서 3살짜리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남편처럼 대학교를 졸업했고 화장품 회사를 다니다가 지금은 휴직 중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화장품 회사를 다녀서 그런가 예쁘게 화장도 잘해요. 그리고 남편 집이 워낙 운동 DNA가 있어서 운동도 다녀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 애기 엄마 같지도 않아요. 아무튼 그런 시누이와 시어머니 그리고 제가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고 있을 때였어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시누이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정미야, 네 언니 고졸이란다. 그래. 그 고졸 너도 몰랐지. 애가 여우 같아서. 저는 너무 당황해서 잡고 있던 국자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그런 말을 할 상황이 전혀 아니었거든요. 그냥 일상적인 말을 하다가 갑자기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했고 제가 국자를 떨어뜨릴 뻔한 것을 본 시누이가 저를 보고 비웃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근데 엄마, 대충 티가 나긴 해. 저는 얼굴이 붉다 못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곧장 화장실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신우이는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죠. 한 번도 저에게 사적인 대화를 하지 않던 신우이였어요. 낯을 많이 가린다고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저에게 이것저것 묻는 거예요. 화장품 스킨 로션 뭐 쓰냐? 베이스는 뭐 쓰냐? 섀도우는 하냐? 아이라인은 문신인 거냐? 옷은 어디서 사 입냐? 이런 것들을 말이에요. 아니, 저도 물어볼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물어보기 시작한 상황과 신우이가 물어볼 때 쓰는 말씨가 너무 차갑고 따가웠어요. 그러면서 제가 일일이 대답해주면 도중에 말을 끊고 너무 촌스럽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하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잘못된 방법이라고도 말했고요. 그렇게 절 무시했어요. 그리고 점점 시댁에 올 때마다 아이를 품에 놓지 않더라고요. 어디서 야비한 며느리가 시댁에서 손자를 손에 놓지 않으면서 은근히 일을 안 한다는 사연을 들은 적이 있는데 딱 그 짝이었어요. 그러면서 자꾸 저한테 물 가져다 달라, 뭐 해달라 시키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모습을 시어머니는 터치하지도 않고 오히려 본인도 부엌에 점점 안 들어오시는데 정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게 맞는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느 날 남편에게 말했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이렇게 해서 너무 힘들다고요. 시댁에 가고 싶지 않다고요. 그런데 남편은 제 말을 믿지 않더라고요. 하긴 그럴 만도 한 게 남편과 시아버지 앞에서는 다른 얼굴을 하는 두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계속 소가리만 했어요. 속에 담아놓고 썩히기만 했어요.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났어요. 명절이었어요. 올해 추석은 따뜻하다면서 시아버지가 도시락을 싸서 밖으로 나들이를 가자고 제안하셨어요. 그래서 시어머니와 시누이, 저는 열심히 도시락을 쌌어요. 물론 그때도 은근한, 아니 직설적인 무시가 있었지만 뭐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만든 문어 소시지를 요즘 세월에 누가 이런 걸 만드냐면서 타박하거나 시판에 나온 동그랑땡을 사서 굽자 정성이 부족하다거나 그런 식이었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어디 카페에서 사온 샌드위치를 다시 포장했어요. 웃기지도 않았죠. 그렇게 시댁 식구들은 도시락을 싸서 나들이를 갔어요. 그래도 밖이라고 나오니 좋더라고요. 가을이라서 시원한 바람, 푸른 풀들. 남편과 나란히 앉아 싸온 도시락을 먹었어요. 그런데 시누이가 자기 아들을 제 무릎에 앉혔어요. 제가 당황해서 쳐다보자 그네를 타겠다는 거예요. 저기 보니 시누이 남편이 그네를 밀어주겠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시누이는 제가 알겠다고 하기도 전에 자기 남편에게 뛰어가 그네를 탔어요. 남편이 하하호호 웃으며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렇게 한참을 놀다가 시누이 부부도 시부모님도 저희 부부가 앉아있는 자리로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시누이가 제 품에 있던 아이를 안았는데 아이가 제 목걸이를 잡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어르고 달래며 목걸이를 아이 손에서 빼려고 하는데 아이 손 힘이 얼마나 센지. 그리고 아이 손에서 목걸이를 빼려니까 아이가 발버둥 치며 우는데 시누이가 그냥 목걸이를 빼라고 협박처럼 말하더라고요. 절대 그럴 수 없어서 버티고 어르고 달래다가 결국 목걸이가 터져서 사방으로 숯불로 금구슬이 흩어졌어요. 저는 얼음이 되었어요. 정말 온몸을 움직일 수 없었죠. 사실 그 목걸이는 외할머니의 유품이었거든요. 외할머니와 제가 애틋한 사이였던 것은 외할머니와 저만 알고 있어요. 돌아가실 때 외할머니가 이 목걸이를 제게 남긴 것을
다들 의아할 정도로 티가 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외할머니와 저는 특별한 유대관계가 있었어요. 외할머니는 제게 다른 친척들 몰래 사탕을 주시기도 하셨고, 은근히 제 밥그릇에 갈비를 올려주시기도 하셨고, 같이 손을 잡고 시장에 간 적도 많았죠. 그런 외할머니가 마지막으로 준 선물이 이렇게 산산조각 나다니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수풀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맨발로 여기저기 금구슬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저는 잠시 미쳐 있었어요. 혼이 빠지다 못해 다른 혼으로 채워진 기분이었죠. 결국 제가 그러는 것을 남편이 말렸어요. 뒤에서 저를 안고 끌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남편이 다시 사준다면서 저를 회유했어요. 그때 저는 울면서 말했어요. 할머니 유품이라고. 세상에 하나밖에 남지 않은 거라고. 다시 만들 수 없다고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아가야, 내가 미안하다. 내가 비슷한 거라도, 아니 더 좋은 걸로 사줄 테니까 마음 풀어라. 어? 그리고 시누이도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전 그 속내를 아니까, 두 얼굴을 아니까 마음이 풀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남편은 제가 너무 우니까 물이라도 사오겠다며 저를 돗자리에 눕히고 매점으로 향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사라지자 시어머니는 그제서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게, 그렇게 소중한 걸 왜 차고 다녀? 잃어버리려고 작정한 걸 누가 말려? 너 때문에 애만 놀랐잖아. 건우야, 울지 마. 뚝? 너도 좀 그만 울어라. 사람들 보기 창피하지도 않니? 저는 시어머니가 할 말을 대충 예상했는데도 일어나지도 못하고 돌아 눕지도 못하고 멀뚱히 하늘만 보고 있었어요. 하늘이 제 속도 모르고 어찌나 푸른지 푸른 하늘이 야속했어요. 그리고 명절이 지나고 퇴근을 하고 돌아오니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있었어요. 저는 놀라 어떻게 들어왔냐고 여쭤봤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대문으로 들어오지 어디로 들어와? 그 전에도 종종 들어온 거냐고 물었어요. 그러면 시어머니가 분리수거 좀 제때제때 해라. 그리고 매일 시켜먹니? 요리에 재능이 없다는 건 알았지만 그래도 노력을 보여야지. 저는 그때 소름이 돋았어요.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멀뚱히 서 있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유유히 식탁 의자에서 일어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절날 희순애는 한우를 받았다더라? 그리고 주경이네는 비싼 영양제를 받았다지? 내가 이런 말까지 해야 하니? 네 부모가 안 하면 너라도 해야지. 몇 푼 되지도 않는 용돈만 덜렁? 그게 맞니? 저는 시어머니의 그 말을 듣고 정신을 차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고작 그 말하려고 오신 거냐고 시어머니에게 따졌어요. 그리고 언제부터 저희 집에 멋대로 들어온 거냐고도 따졌죠. 고작이라니,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그리고 어른한테 따박따박 소리치는 거 봐. 너 원래 이런 애였니? 너희 부모가 그렇게 가르치든. 정말 고졸딸 결혼시켰으면서 양심도 없다. 그리고 애는 왜 안 가져? 너 설마 직장 안 그만둘 거라고 피임하는 거 아니지? 여자가 직장 다녀서 뭐 할 거야? 그것도 고졸 은행원이면서. 아니면 혹시 너 문제 있니? 제가 경악해서 아무 말을 안 하고 있는데 그때 남편이 퇴근했어요. 남편이 집으로 들어오자 시어머니는 또 다른 얼굴을 하고 남편에게 들러붙어 수고했네, 수고했네 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은 제 표정을 보더니 무슨 일이 있냐고 묻길래 시어머니가 저 대신 진상을 만났대. 제가 기가 차서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도 같이 들어오시더니 자기는 눈치 없는 시어머니 아니니 빠져주겠다며 집으로 갔어요. 시어머니가 가자 억울함이 복받쳐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남편 앞에서 엉엉 울었어요. 그러자 남편이 놀라서 무슨 일 있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데 농담이지? 농담일 리가 없잖아. 내가 이런 일로 농담할 사람이야? 당신한테는 한없이 천사 같은 엄마니까 믿지 못하겠지만 나한테는 안 그러신다고. 정말 무섭고 소름 끼친단 말이야. 그리고 저번에도 내가 그랬지? 어머니가 나 고졸이라고 매번 무시하신다고. 그 말도 못 믿겠지만 정말 그러신단 말이야. 제발 내 말 좀 믿어줘. 당신이 아니면 누가 말을 믿겠어. 안 그래? 제가 그렇게 우는 걸 처음 봐서 남편도 이번에는 그럴 리가 없다고 말하진 않았어요. 물론 제 말을 믿는다고 말하지도 않았지만요. 그리고 일주일이 흘렀어요. 그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냈냐고요? 저는 시댁에 일절 가고 싶지 않았지만 그럴 수는 없었어요. 시댁에서는 외할머니의 유품인 제 목걸이가 부러져 사라진 일도, 시어머니가 저희 부부의 집에 무대뽀로 들어오시기도 했다는 그 놀라운 사실도 별것도 아닐 일로 여겨졌거든요. 심지어 남편은 시어머니가 비밀번호를 치고 저희 부부의 집에 들어온다는 사실을 좀처럼 믿지 않았고요. 저로선 방법이 없었어요. 그저 매번 하던 대로 억지로 웃으며 시댁 분위기를 맞춰주고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두 얼굴을 참을 수밖에요. 정말 괴로웠어요. 언제부터 하혈도 하기 시작했고요. 그런데 일주일 뒤 저희 남편이 어마어마한 문자를 시댁 부모님과 시누이가 있는 톡에 보낸 거예요. 저는 그때 시댁에 있었는데 너무 깜짝 놀라서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남편의 문자 내용은 이랬어요. 안녕하세요. 큰아들 정민입니다. 퇴근이 늦어질 것 같아 문자로 말씀드립니다. 이런 큰 문제를 얼굴 백부 전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죄송합니다. 저희 부부 이사 가겠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큰 힘을 쓰셔서 저희 부부의 집을 구해주신 거 잘 압니다. 하지만 이제 더는 그럴 수 없겠어요. 저희 부부를 위해 이런 결정을 내렸으니 다른 말씀 마시고 그대로 받아주기 바랍니다. 아버지는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겠지만 어머니는 무슨 뜻인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생, 너도 알 거라고 생각해. 아버지에게 제가 따로 설명드리지 않을 테니 양심껏 어머니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다음 달이면 이사 갑니다. 그리고 다음 달까지 본가에 올 일은 없을 겁니다. 저희 부부를, 특히나 아정이를 찾지 마세요. 몰래 따로 만났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저도 참지 않겠어요. 그리고 아정아, 지금 본가에 있으면 집으로 가. 그리고 쉬어. 남편의 문자로 시댁은 발칵 뒤집혀졌어요. 시아버지는 영문을 몰라 시어머니에게 상황을 물으셨고 시어머니는 부들부들 떨시면서 저를 노려보셨죠. 그리고 시누이는 계속 휴대폰만 쳐다보며 오빠가 미친 거 아니냐며 중얼거렸어요. 저는 최소한 시아버지에게 상황을 설명하려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입을 여는 순간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지르며 집에 사람 하나 잘못 들어와서 온 식구들 해친다. 저는 그때 시어머니가 조급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긴 얼마나 겁났겠어요. 그토록 숨기고 싶으셨던 두 얼굴을 자신이 가장 믿고 사랑하는 아들에게 들켜버렸으니 말이에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어요. 뭔가 잘못됐어요. 지금 정민이가 아정이 얘한테 속고 있는 거라고요. 여보, 저는 정말 결백해요. 저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았어요. 당신도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순진하고 속이 어린지. 안 그래요? 그 말에 시아버지는 더 혼란스러우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러자 이 사태를 만들고 어딜 가니? 제 남편이 집으로 가라고 했잖아요. 언제부터 남편 말 잘 들었냐고요? 저는 처음부터 그랬어요. 어머니. 그래서 지금까지 참아온 거고요. 이제 전 갈 테니 아버님께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저한테 어떤 말을 하셨고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 그럼 전 가보겠어요. 그렇게 저는 집으로 와서 남편을 기다렸어요. 남편은 정말 야근을 했는지 9시가 넘어서 집으로 왔죠. 저는 남편을 보자마자 안심된 마음에 또 엉엉 울었어요. 그러자 남편이 저를 안고 달래면서 미안하다고 고생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정말 미안해. 너의 말을 좀처럼 믿지 않아서 너무 힘들었지. 가뜩이나 시댁이랑 가까워서 괴로웠을 텐데 내가 더 괴롭게 해서 미안해. 이젠 안 그럴 테니까 걱정 마. 우리 이제 우리끼리만 지내자. 남편이 그렇게 저를 위로하는데 고마워서, 너무 고마워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그런데 저도 이상하고 궁금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죠. 이를테면 그렇게 제 말을 믿지 않았던 남편이 제가 겪은 상황을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시어머니는 잡아떼면 그만인데, 왜냐하면 말이나 행동을 CCTV가 있는 것도 아닌데 증거 삼을 만한 게 없잖아요. 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그렇게 문자를 보낸 건지, 앞으로 정말 시댁과 절연할 생각인 건지 그런 것들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씩 차근차근 물어보았어요. 그러자 남편은 한숨을 푹 쉬며 어쩌면 일이 이렇게 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살아온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 이야기는 정말 뜻밖이었어요. 어려서부터 남편은 교수의 아들이란 타이틀 때문에 행동거지를 바르게 해야 했대요. 그래서 남편은 왼손잡이인데 울면서 오른손잡이로 바꾸었고요. 남자들이라면 흔히 팔자로 걷잖아요. 그것도 고치라고 해서 고쳤다고 해요. 그렇게 삶의 하나하나를 억지로 바꾸는 일이 많았다고 해요. 처음에는 그게 너무 귀찮고 싫었지만 남편이 천성이 착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아버지를 위한, 그리고 우리 집안을 위한 일이다 생각하며 바꾸었다네요. 그리고 물론 공부도 잘해야 했어요. 교수의 아들인데 멍청하다는 소리를 시아버지께서 절대 듣고 싶어 하지 않으셔서 그렇게 공부를 시키셨대요. 저녁을 먹고 잠을 자는 시간 전까지 방에 틀어박혀 있어야 했다네요. 그래서 남편은 우리 시대에 방영된 만화 영화나 영화, 드라마는 전혀 몰라요. 재미있게 한 게임도 해본 적 없고 전혀 모르고요. 그래서 친구 관계는 어땠냐고 물어보니까 친구를 사귀면 집에 데려와야 했대요. 그래서 질이 좋은 친구인지 아닌지 시부모님이 파악하고 친구 관계를 유지해야 했다더군요. 아무래도 그런 과정을 겪어야 하니 친구들도 부담스러웠겠죠. 그래서 자기가 친구가 별로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음악을 들었다고요. 집에서 학교까지 걸어가는 길에 음악을 듣는 건 시부모님이 허락해줘서 도피처럼 음악을 들었대요. 주로 밴드 음악을 듣다 보니까 악기를 배우고 싶었대요. 특히 드럼을 그렇게 배우고 싶었다고 해요. 드럼은 밴드의 가장 뒤에 있지만 소리는 전체를 아우른다면서 그게 너무 마음에 들었대요. 그래서 매일 드럼을 치는 꿈을 꿨다더군요. 결국 남편은 시부모님께 드럼을 배우고 싶다고 말했는데 정말 용기를 내서 말했대요. 그런데 시부모님이 반응이 없었고요. 싫다고 하지도 않으시고 좋다고 하지도 않으시고 말 그대로 무반응이셨대요. 그래서 남편은 배워도 되는 건가 싶어서 학원을 알아보러 다녔는데 그날부터 학교 가는 길에 음악을 듣지 못하게 하셨대요. 그리고 TV에 밴드 공연을 하는 사람들이 나오면 저런 딴따라는 대체 얼마를 벌까? 이런 이야기를 하시며 비하하셨다고 해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린 남편이 뭘 할 수 있었겠어요. 결국 남편은 드럼을 배우고 싶다는 꿈을 접었어요. 물론 드럼을 배우고 싶다는 그 마음이 너무 커서 한순간에 접히질 않아 울기도 울었다고 해요. 저는 남편에게 물었어요. 그 뒤 다른 반항은 해본 적이 없냐고요. 특별히 해본 적이 없대요.
그 뒤로 자기 부모님은 그런 사람들이구나 생각하면서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눈에 띄지 않게 행동했다고 해요. 그리고 대학 진학도 시아버지의 추천대로 갔고, 회사 입사할 때도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알아봐 주신 대로 했다고 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이상했어요. 결혼은? 그렇게 따지면 결혼도 시부모님의 선택지 안에서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었거든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결혼은 자기 선택이었대요. 물론 그 전까지 수많은 선자리에 불려나갔었다고 해요. 그런데 저를 만나고 저와 결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확고해지면서 남편은 밀어붙였다고 해요. 처음엔 시부모님도 성에 차지 않으셨대요. 그도 그럴 것이 저는 동네 안경집에서 자란 딸일 뿐이고 고졸에다 직장에서 알아주는 엘리트라거나 크게 승진할 기미도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나중엔 순순히 인정하셨대요. 남편은 그때 엄청난 고난을 예상해서 이렇게 순순히 인정받은 것에 놀랐다고 해요. 하지만 그게 그런 게 아니었다고 남편은 말했어요. 다 계획이 있었던 거야. 특히 어머니는. 내가 한 선택이 그렇게 순탄하지 않을 거라는 걸 몸소 느끼게 하려고 결혼하라고 하신 것 같아. 그래서 당신한테 그렇게 나쁘게 대하신 것 같아. 당신이 지쳐서 떨어지면 어머니의 작정도 성공하신 거지. 저는 무척 놀랐어요. 결혼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정말 그렇게 생각해서 저에게 이런 말과 행동을 한 거라면 너무 놀라웠어요. 그리고 남편은 망설이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더해 주었어요. 남편이 30대 후반에 저와 결혼을 했거든요. 요즘 시대에 늦은 건 아니라지만 사실 좀 늦었죠. 그래서 저도 처음엔 사람이 무슨 문제가 있어서 지금까지 장가를 못 갔나 싶기도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만나면 만날수록 무척 건실한 청년이었죠. 그래서 결혼을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시부모님이 학창시절에 어떻게 했는지 제가 들어봤잖아요. 그러니 친구를 사귈 때도 그러시는데 여자친구를 만들었다고 말하면 어떻게 하셨을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도 남편은 결혼을 하기 전까지 시댁에서 살았으니 더 심했을 거고요. 그러니 저는 남편이 연애 시절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댁 근처에는 가지도 않았을 뿐더러 제가 선물을 하려고 시댁으로 택배를 보내는 것도 하지 못하게 한 게 이해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모르고 처음에 오해하고 서운했던 게 미안하기도 했어요. 아무튼 남편에겐 사실 결혼을 약속한 여자가 있었대요. 그때는 남편이 30대 초반이었을 때였고 상대는 남편이 이전에 다닌 회사의 유치원 교사였대요. 아이가 있는 직장 상사의 소개로 만났고 3년 동안 연애를 했고요. 그때까지 매번 시부모님께 연애 사실을 들켰다고 해요. 저를 만날 때처럼 치밀하지도 못했고 어쩌면 그래야 할 필요성을 못 느꼈다고 어떻게 보면 서툴렀다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성분과의 연애도 시부모님께 연애 초반에 들켰대요. 그래서 자주 같이 밥을 먹고 차도 마셨대요. 그리고 그 여성분이 술을 잘하셔서 시아버지의 술친구가 되어주기도 했고요. 나름 잘 지냈대요. 그런데 그 여성분이 홀어머니 밑에서 큰 것을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아신 거예요. 그리고 집안이 발칵 뒤집힌 거죠. 시부모님이 당장 그 여성분과 헤어지라고 엄포를 놓았대요. 근데 남편은 그럴 수 없었다고. 홀어머니랑 산 게 그 여성분의 잘못은 아니지 않냐고 했다더군요. 그런데도 시부모님의 귀는 꺾이지 않았고 시어머니가 그 여성분을 찾아갔어요. 헤어지라고요. 드라마처럼 돈봉투를 쥐어주면서 그러셨을까요? 저는 저희 시어머니라면 그러고도 남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적어도 불편한 말들을 했을 거예요. 상대의 기분을 철저하게 고려해서 기분 나쁠 말들만 골라서 하셨겠죠. 그래서 남편은 프로포즈 하려는 당일에
그 여성분에게 차였대요. 아직 마음에 남아있는데 하는 이별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남편은 매일 술을 마셨다고 해요. 그리고 시부모님 앞에서 다 아버지 어머니 때문이라고 제가 도저히 살 수가 없다고 했대요. 하지만 그럼에도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굳건하셨다고 해요.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처럼요. 그리고 오히려 그 여성분을 욕했다네요. 결국 남편이 마음을 닫고 몇 년을 연애도 안 했는데 그러다 저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남편은 결심했대요. 절대 쉽게 보여주지 않을 거라고. 그래서 2년을 연애했는데 1년 반을 들키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말을 했을 때 왜 믿지 않았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물으니 사실 설마 그럴까 싶기도 했고 아니었으면 싶은 마음이 컸기 때문에 부정했던 것 같아. 그런데 인지하고 보니 다 보이더라고. 우리 집에 고양이 홈캠이 있잖아. 그거 확인해봤어? 안 해봤지? 거기에 어머니가 우리 집 비밀번호 눌러서 들어오는 거 다 찍혀 있더라. 그리고 지난주에 당신 부엌에 갈 때마다 은근히 들여다봤는데 정말 어머니가 당신 고졸이라고 무시하고 그러시더라고. 내 눈으로 직접 보기 전까지 당신 말 믿지 못했던 거 미안해. 그래서 나 결심했어. 앞으로 당신이 시댁 가는 일 없을 거야. 나도 최소한의 아들 노릇만 할 거고. 나도 이제 내 가정이 생겼는데 거기에 집중해야지. 저는 그때 저희 집에 홈캠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지금도 저희를 찍고 있는 저 홈캠이 큰 역할을 했더라고요. 키우는 고양이가 걱정되어서 달아놓은 건데 이렇게 쓰일지 몰랐어요. 그렇게 저희는 이사를 갈 준비를 했어요. 건축 일을 하는 남편의 직장과 멀지 않은 지역이었어요. 물론 제 직장과는 조금 멀었지만요. 그래도 시댁에서 해방된다니 그저 기뻤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저희 집에 왔어요. 저는 문을 열어주고 싶지 않았지만 도리가 아니다 싶어서 문을 열어주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눈에 불을 켜고 저를 노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소파에 털썩 앉더니 커피나 좀 내어오라고 말했죠. 저는 이게 마지막이다 생각하며 커피를 내어왔어요. 시누이는 하나 둘씩 정리해가고 있는 짐들을 보며 실수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순진한 우리 오빠 꼬셔서 이렇게 되니까 좋으신가 보죠? 그래, 좋기도 하겠지. 불쌍한 우리 오빠. 와이프 잘못 만나서 가족이랑 절연이나 하고. 그리고 시어머니가 저를 여우 같은 기집애라고 말하면서 시누이의 말에 동의를 하셨어요. 내가 이 집을 어떻게 구했는데 이런 식으로 나와? 당장 우리 아들 돌려내. 돌려내 이 여우 같은 계집애야. 그래서 제가 천천히 듣고 있다가 현관 앞으로 갔어요. 제가 괜히 문을 열었나 싶네요. 지금 이 상황이 제가 잘못해서 일어난 일인가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정말 유감스럽게도 저는 저희 남편 뜻을 따를 거예요. 이사 갈 겁니다. 어머님이 아버님이 모르시는 곳으로요. 어디 아들 한번 잃어보세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입에 거품을 물 것처럼 부르르 떨더니 소리를 빽 질렀어요. 그리고 그때도 홈캠은 돌아가고 있었어요. 저는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집 밖으로 내쫓고 홈캠 파일을 다운받아 아버님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제 문자를 받은 아버님은 어떤 반응도 없었어요. 하지만 제 남편이 집으로 돌아와서 말하더군요. 아버님이 이사를 가라고 했다고요. 막지 않겠다고 하셨답니다. 그리고 이후에 시어머니나 시누이가 저희 집을 들이닥치는 일은 없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신도시로 이사를 갔어요. 남편은 직장이 더 가까워져서 저희는 저녁 시간을 좀 더 빨리 그리고 오래 보낼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불안했어요. 언제 어디서 시어머니가 들이닥칠지 모르는 일 아니겠어요? 하지만 남편이 너무 굳건해서 그런지 제가 시아버지에게 보낸
시어머니의 만행에 담긴 파일이 효과가 있었는지 제가 우려하던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정말 다행이었죠. 그리고 몇 달 뒤 저는 지금 사는 지역과 가까운 은행 지점으로 자리를 옮길 수 있었어요. 그리고 몇 년을 노력해도 생기지 않았던 아이도 생겼어요. 아이는 정말 무럭무럭 자라 이제 2돌이 지났어요. 남편을 닮아 동글동글한 딸이에요. 저희 부부는 딸까지 셋이서 알콩달콩 살고 있어요. 친정에서 이 소식을 듣고 걱정하셨지만 저도 걱정했지만 든든한 남편을 믿어보려고요. 때론 남편에게 자신의 가족과 절연한 것이 속상하지 않냐고 물어보기도 해요. 그럴 때면 남편은 제 손을 잡고 이제 내가 지켜야 할 것들이 있잖아. 정말 든든하지 않나요? 제가 이렇게 행복하게 된 것은 모두 남편의 덕분입니다. 그래서 더 잘하려고 해요. 그러니 저희 부부는 사이가 더 돈독해졌어요. 역시 큰 산을 넘어봐야 단단해지는 걸까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도 혹여나 2얼굴을 한 사람, 위선자로 인해 괴로워하시는 중이라면 과감하게 칼을 뽑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우리의 멋진 인생에 두지 말자고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의 긴 인생을 낭비하고 허비하는 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럼 저는 저희 가족들의 멋진 저녁 식사를 위해 움직여 보도록 할게요. 모두들 멋진 하루, 멋진 저녁 보내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